고구 강태환 명장 민장의 숨결이 깃든 도의 공방은 이제 정막만이 가득했다. 햇살이 창살을 비집고 들어와 공기 중에 흩날리는 미세한 흙먼지를 비췄지만 그 빛마저도 온기보다는 쓸쓸함을 더할 뿐이었다. 아들 강민혁이 문을 열고 들어서기 전까지 오수진은 남편의 마지막 작품이었던 미완성 백자 다랑가리를 조용히 쓸어보고 있었다. 매끄러운 표면에 남은 남편의 지문 자국이 느껴지는 듯했다. 강민혁은 이 신성한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다. 잘 다려진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정장을 입고 값비싼 가죽 구두를 신은 그는 마치 박물관에 온 관람객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경외심보다는 값을 매기는 감정사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하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이제는 좀 쉬셔야죠. 그의 말은 다정했지만 오수진은 그 안에 숨겨진 조급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줄곧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다랑가리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다. 네, 아비의 손길이 아직 여기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놓이는구나. 민혁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으며 본격적으로 용건을 꺼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도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대로 묵혀두는 건 그분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설득의 힘이 실려 있었다. 오수진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은 야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미래라니. 나는 그저 이곳을, 네 아비가 평생을 바친 이곳을 지키고 싶을 뿐이다. 그녀의 말에 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마치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사업가처럼 보였다. 그는 여러 장의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펼쳐 놓았다. 이걸 좀 보시죠. 강태환 아트 재단 설립 계획서입니다. 국내 최고의 아트 컨설팅 회사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의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드는 거죠. 민혁은 브랜드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오수진에게는 그 단어가 낯설고 차갑게만 들렸다. 그녀는 복잡한 도표와 전문 용어로 가득한 서류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였다. 아들은 아버지의 명성을 지키고 드높이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 거니? 그녀의 질문에 민혁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기다리던 질문이었다.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계획을 추진하려면 유산 상속인인 어머니의 서명이 있어야 해요. 이건 공방과 작품들의 소유권을 재단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위임장입니다. 물론 재단의 이사장은 어머니가 되시는 거고요. 그는 펜을 뽑아 그녀에게 건네며 서명해야 할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의 행동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수진은 펜을 받아들었지만 쉽사리 서명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길은 다시 미완의 다랑아리로 향했다.
저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다. 남편의 삶이자 꿈이었고 혼이었다. 저것을 브랜드로 만든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챈 민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간절하게 들렸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먼지 쌓인 공방에 두는 것보다 최고의 시설을 갖춘 미술관에 전시되는 게 아버지께서도 더 기뻐하실 겁니다. 아버지의 예술혼을 영원히 살아 숨 쉬게 하는 길이에요. 아들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어쩌면 아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남편의 유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모를 수도 있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을 믿기로 했다. 제 아들이 설마 아비의 유산을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위임장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오수진. 세 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이 결정을 이해해 줄까? 민혁은 서명을 확인하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챙겼다. 그의 움직임은 신속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그는 서류 가방을 닫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왜인지 모르게 오수진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아들은 곧바로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공방을 서둘러 떠났다. 그의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공방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오수진은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며칠이 지났다. 아들에게서는 재단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이 몇 번 왔을 뿐 별다른 소식은 없었다. 오수진은 매일같이 공방을 찾아 남편의 흔적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그날도 그녀는 남편이 쓰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책장 구석에서 남편이 아끼던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남편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계약서나 문서를 보관하곤 했다. 상자를 열어본 그녀는 그 안에 있던 남편의 첫 전시회 도록을 발견하고 잠시 추억에 잠겼다. 도록을 꺼내자 그 아래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보였다. 민혁이 얼마 전에 보여주었던 재단 관련 서류인 줄 알았다. 아들이 깜빡 잊고 두고 간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봉투를 열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부동산 및 미술품, 매매 계약서였다. 매도인은 오수진 자신으로 되어 있었고 매수인은 강태환 아트재단이 아닌 최 회장이라는 낯선 이름의 개인이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공방 부지와 건물, 그리고 공방 내에 있는 모든 작품과 자료 일체를 매각한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아들에게 위임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오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계약서를 제대로 들고 있기도 힘들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눈을 비비고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다. 하지만 계약서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녀를 절망시킨 것은 매매 금액이었다. 남편의 평생이 담긴 모든 것의 가치가 아들이 말하던 호화로운 프로젝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다. 그 순간 민혁이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재단 설립, 세계적인 브랜드, 아버지의 예술혼.
모든 것이 아들의 탐욕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다. 아들은 어머니를 속이고 아버지의 유산을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슬픔과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녀의 몸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계약서를 든 채 비틀거리며 공방으로 향했다. 마치 확인이라도 해야겠다는 듯이. 공방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에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내부 수리 중,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어보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본 공방 안은 낯선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남편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에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밝고 활기찼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 오수진은 그의 말을 끊고 차갑게 물었다. 최 회장이 누구니? 순간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혁은 곧 평정심을 되찾으려는 듯 마른 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아, 그분은 우리 재단의 가장 큰 후원자이십니다. 공방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 그의 변명은 유창했지만 이미 진실을 알아버린 오수진의 귀에는 그저 소음으로 들릴 뿐이었다. 네 아비의 공방을 팔아넘긴 거니 저 사람에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민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짜증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사업을 모르셔서 그래요. 이건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투자라고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녀의 질문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유망한 IT 기업에 투자해서 몇 배로 불릴 것이라는 둥. 낡은 도자기나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일이라는 둥.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유산은 그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에 불과했다. 오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흘러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참았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그녀는 어떠한 죄책감도 후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결정을 확신하고 있었다. 말로는 아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공방 앞에 홀로 앉아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흙바닥의 냉기를 온몸으로 느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흙을 만지며 행복해하던 그의 미소. 자신의 작품을 보며 자랑스러워하던 그의 눈빛. 그 모든 것을 아들이 짓밟아 버렸다. 그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심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슬픔은 점차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분노는 이내 단단한 결심으로 굳어졌다. 아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어야 했다. 그가 탐욕의 대가로 얻은 돈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가 팔아넘긴 것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어야 했다. 오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슬픔의 기색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서늘한 지성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아들이 평생 후회할 일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복수는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상대가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까지 조용히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민혁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바에서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웃음을 짓는 사업 파트너들이 가득했다. 묵직한 크리스털 잔에 담긴 값비싼 위스키가 호박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해방감을 만끽했다. 아버지의 그림자, 흙먼지 날리는 낡은 공방,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강 대표,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어. 낡은 것은 버려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법이지. 한 파트너가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값은 이런 낡은 방식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과 결합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법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한 도자기를 끌어안고 사는 어머니가 답답했다. 예술의 가치는 그것이 창출하는 돈으로 증명되는 시대였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현금화했고 그 돈으로 미래를 살 것이었다.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낡은 과거를 청산했다는 뿌듯함마저 느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최 회장이 자신의 비밀스러운 수장고에서 강태환의 유산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는 예술 애호가가 아니었다. 그는 예술을 상품으로 만드는 사업가였다. 그의 눈앞에는 강태환이 평생에 걸쳐 기록한 연구 노트와 스케치들이 펼쳐져 있었다. 최 회장에게 그것은 예술가의 고뇌가 담긴 기록이 아니라 대박 상품의 레시피 북이었다. 이 유약, 배합, 비율만 알아내면 우리는 강태환의 달한가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 그는 옆에 서 있는 비서에게 말했다. 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회장님, 그것들은 모조품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까요? 최 회장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대중들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 강태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다들 지갑을 열게 되어 있지. 그는 강태환의 예술론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브랜드 가치와 수익성이었다. 그는 이미 백화점 명품관 입점을 계획하고 있었다. 명장 강태환의 마지막 숨결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내걸고 공장에서 찍어낸 도자기들을 비싼 값에 팔아치울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이 헐값의 위대한 유산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며 흡족해했다. 강민혁이라는 어리석은 아들 덕분이었다. 한편 오수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집안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았다. 이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아들의 배신으로 더럽혀진 이 공간에 더는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을 챙겨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남편의 유일한 수제자였던 박진우를 찾아갔다. 그는 스승이 돌아가신 후 마치 세상에 버려진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 한때는 강태환의 뒤를 이을 제목으로 주목받았지만 이제는 변두리의 작은 공방에서 관광객들에게 팔 값싼 찻잔이나 만들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예술가의 좌절감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오수진이 그의 공방을 찾았을 때 박진우는 물레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를 본 그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모님, 어인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스승의 아내를 이런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오수진은 그의 초라한 행색과 공방의 냉기를 둘러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민혁이 공방을 팔아넘겼다는 소식을 전하자 박진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강민혁은 처음부터 스승님의 예술을 돈으로만 봤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모님. 돈과 권력 앞에서는 스승님의 위대한 예술도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오수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네. 자네의 도움이 필요해.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박진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오수진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강태환이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작은 메모 수첩이었다. 민혁도 최 회장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물건이었다. 내 스승님은 중요한 기록은 늘 두 군데로 나눠서 하셨지. 하나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연구 노트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수첩에 말이야. 그녀는 수첩을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와 기호들이 가득했다. 박진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건 스승님께서 마지막까지 연구하시던 청혼, 칭훈, 유약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연구 노트에 있던 것은 결과물인 배합 비율이었지만 이 수첩에는 그 결과를 얻기까지의 철학과 과정, 즉 혼이 담겨 있었다. 최 회장이 손에 넣은 것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진짜 유산의 정수는 바로 이 작은 수첩과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오수진의 머릿속에 있었다. 최 회장은 절대로 진짜를 만들어낼 수 없어. 그에게는 혼이 없으니까. 우리는 진짜를 만들어야 하네. 내 스승님이 남기신 것보다 더 완벽한 진짜를. 그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진우는 오수진의 얼굴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알던, 그저 인자하고 조용하기만 했던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가진 전략가였다. 스승의 예술을, 그 정신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절망은 희망으로, 무력감은 뜨거운 사명감으로 변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모님, 스승님의 유산을 위해서라면
사모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박진우는 그녀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오수진은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장 믿음직한 동지를 얻은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비밀리에 관리해온 비자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편이 살아생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그녀에게 맡겨두었던 돈이었다. 그 돈이라면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충분했다. 우선 아무도 찾지 않는 조용한 곳에 우리만의 작은 가마를 만들 걸세. 그리고 거기서 청혼을 다시 피워내는 거야. 이야기를 마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작은 공방 안에는 희미한 희망의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강민혁과 최 회장이 탐욕의 축배를 들고 있겠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조용하게 진짜 유산을 지키려는 위대한 방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오수진과 박진우, 두 사람의 조용한 연대는 그렇게 맺어졌다. 오수진과 박진우가 향한 곳은 도시의 소음과 탐욕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이었다. 아스팔트 도로는 흙먼지 날리는 좁은 비포장 도로로 바뀌었고 창밖으로는 이름 모를 들꽃과 푸른 나무들만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속세를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더럽혀진 것을 씻어내고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물어져 가는 낡은 전통 가마가 있었다. 한때는 이 주변의 흙으로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어냈을 테지만 이제는 덩굴과 잡초에 뒤덮여 그 존재조차 잊힌 듯했다. 박진우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사모님, 여긴 너무 폐허가 돼서 이걸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오수진은 차에서 내려 낡은 가마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 대신 애틋함이 서려 있었다. 괜찮네. 뼈대는 아직 살아있어.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이 땅이 품고 있는 흙과 불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지. 그녀는 허리를 굽혀 한 줌의 흙을 집어들었다. 남편이 살아생전 최고의 흙이라 칭찬했던 바로 그 흙이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가장 먼저 감아 주변을 뒤덮은 잡초를 걷어내는 일부터 했다. 박진우는 능숙한 솜씨로 낫을 휘둘렀고 오수진도 묵묵히 그의 뒤를 따르며 잘려나간 잡초들을 한쪽으로 치웠다. 한때는 우아하게 난을 치고 차를 마시던 그녀의 고운 손은 금세 흙투성이가 되고 상처로 거칠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가마의 외벽을 보수하는 일은 더욱 힘들었다. 무너진 부분을 걷어내고 주변의 황토와 짚을 섞어 이긴 흙으로 틈을 메웠다. 박진우가 흙을 이기면 오수진은 그것을 받아 깨진 벽에 정성껏 발랐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손발이 척척 맞았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장인들처럼 보였다. 그들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낡은 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일을 하는 동안 오수진은 박진우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첫 번째 비평가이자 영감의 원천이었고 가장 깊은 이해자였다. 내 스승님은 저 다랑가리의 곡선을 만들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지. 사람들은 결과물만 보고 감탄하지만 나는 그분의 고뇌와 좌절을 모두 지켜보았네. 그녀는 남편의 낡은 수첩을 펼쳐 보이며 그 안에 담긴 비밀을 하나씩 풀어냈다. 이 기호는 불의 온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불꽃의 색깔과 모양, 그날의 습도까지 계산해서 불을 다루는 마음가짐을 뜻하는 거지. 최 회장이 가진 연구 노트에는 결코 기록될 수 없는 장인의 철학이자 혼이었다. 박진우는 그녀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스승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작업을 마치고 모닥불 앞에 앉아 있을 때였다. 박진우는 문득 불안감을 느꼈다. 사모님, 저희가 하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은 이미 최 회장과 강민혁이 가진 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을 텐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회의감이 섞여 있었다. 그들의 노력은 결국 거대한 세상에 맞선 작은 몸부림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오수진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진짜는 스스로를 증명하는 법일세.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의 일을 하면 되네. 진실은 시끄럽게 외치지 않아도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힘이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바위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모님을 그리고 자신들의 길을 믿기로 했다. 몇 주에 걸친 노력 끝에 마침내 가마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제 첫 불을 지필 차례였다. 두 사람은 흙을 고르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마침내 박진우가 물레를 돌려 첫 번째 기물들을 빚었다. 그것은 화려한 작품이 아닌 흙의 성질과 불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한 작은 시험용 기물들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작품보다 소중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기물들을 가마 안에 넣고 입구를 봉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수진이 가마의 아궁이에 불을 붙였다. 작은 불씨가 마른 장작에 옮겨 붙으며 점차 거대한 불길로 타올랐다. 붉은 불꽃이 가마 내부를 비추며 마치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나는 듯했다. 두 사람은 며칠 밤낮으로 가마 곁을 지키며 불을 돌보았다. 불을 떼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까지 함께 태우는 듯한 경건함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도자기 제작이 아니었다. 스승의 뜻을 잇고 더럽혀진 명예를 되찾고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불길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가마는 밤하늘 아래에서 거대한 붉은 심장처럼 고동쳤다. 그 광경은 숭고하기까지 했다. 마침내 불을 뗄 시간이 끝나고 가마를 식히는 기나긴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성공일까? 실패일까? 두 사람 모두 초조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이었다. 그들은 가마가 식기를 기다리며 처음으로 함께 차를 마셨다. 차의 온기가 그들의 긴장된 몸과 마음을 천천히 녹여주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가마는 마침내 만져도 될 만큼 식었다. 박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가마의 입구를 막고 있던 벽돌을 하나씩 걷어냈다. 오수진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어두운 가마 내부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 안에 놓인 기물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을까? 그들의 첫 번째 시험은 성공했을까?
박진우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찻잔을 꺼내 들었다. 아직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 찻잔은 밤새 불길 속에서 단련되어 단단하고 영롱한 빛을 띠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스승의 혼이 깃들어 있었다. 기계로 찍어낸 최 회장의 모조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생명력이 느껴졌다. 오수진은 찻잔을 받아들고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성공이었다. 비록 작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그들은 허물어졌던 감에서 희망을 구워낸 것이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장인의 혼이 담긴 작품 그 자체였다. 복수의 첫 번째 주춧돌은 그렇게 단단하게 놓였다. 강민혁이 아버지의 유산을 팔아치운 돈으로 세운 IT 기업 MH테크의 사무실은 화려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정형은 그의 성공에 대한 증명서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서는 균열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핵심 프로젝트는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대체 개발팀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날짜가 코앞인데 민혁은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이 자신의 성급한 판단과 부족한 전문성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직원들의 무능함을 탓할 뿐이었다. 초기에 장밋빛 전망을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자금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는 값비싼 외제차를 팔고 단골이었던 고급 술집의 발길을 끊어야 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성공한 젊은 사업가 행세를 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이 위기만 넘기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결국 그는 위험한 선택을 했다. 제1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그는 이자가 살인적인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 이 돈으로 신제품만 출시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어. 그럼 이 정도 빚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 탐욕이라는 이름의 덫은 그렇게 그의 발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한편 최 회장은 자신의 강태환 헤리티지 컬렉션 출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했다. 국내 최고급 백화점의 VIP 라운지에서 열린 론칭 파티는 화려했다. 유명 연예인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강태환 명장의 위대한 예술혼을 자신이 계승했다고 떠벌렸다. 전시된 도자기들은 완벽에 가까운 형태를 자랑했다. 강태환의 연구 노트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계산한 최적의 비율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유약의 색도 비슷하게 구현해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진짜 전문가들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도자기들이 그저 잘 만들어진 공산품, 영혼이 없는 껍데기로 보일 뿐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국내 최고의 미술평론가인 문 선생은 특히 냉정한 시선으로 작품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다랑가리 하나를 들어 빛에 비춰보더니 인의 미간을 찌푸리며 내려놓았다. 그의 짧은 침묵과 미묘한 표정 변화는 주변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다. 최 회장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문 선생의 리뷰가 주요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었다. 그 내용은 최 회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잔혹했다. 위대한 장인의 무덤을 파헤쳐 그 시신을 전시한 것과 다름없는 야만적 행위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그의 평론은 신랄했다. 그는 컬렉션의 도자기들을 형태만 흉내낸 좀비라고 칭하며 예술에 대한 이해 없이 돈에 대한 탐욕만으로 가득 찬 자의 천박한 결과물이라고 혹평했다. 파장은 엄청났다. 문 선생의 평론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예술 애호가들 사이에서 최 회장의 컬렉션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강태환이라는 이름에 현혹되어 작품을 구매했던 부유층 고객들의 반품 요청이 쇄도했다. 백화점 측은 브랜드 이미지 하락을 우려해 컬렉션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의 차 소리를 질렀다. 감히 나를 모욕해 그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자신의 달한가리 복제품 하나를 집어들어 벽에 던져버렸다.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들이 그의 실패를 증명하는 듯 바닥에 흩어졌다. 막대한 금전적 손실보다 더 뼈아픈 것은 그의 명예에 금이 갔다는 사실이었다. 강민혁과 최 회장.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스스로 만든 재앙에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매일같이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에 시달렸고, 최 회장은 창고에 먼지처럼 쌓여가는 반품된 도자기들을 보며 울분을 삼켰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혹은 운을 탓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깨닫지 못했다. 강민혁은 자신이 아버지의 혼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사업 실패에만 매달렸고, 최 회장은 자신이 구매한 것이 기술이 아닌 정신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생산팀의 무능함만을 탓했다. 탐욕은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켰다. 어느 늦은 밤, 강민혁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사채업자들이 보낸 마지막 경고장이 놓여 있었다.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했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괴로워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같은 시각 최 회장은 거대한 창고 안을 걷고 있었다. 수천 개의 팔리지 않은 도자기들이 마치 유령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탐욕이 낳은 결과물이자 그의 실패를 증명하는 기념비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헐값에 넘긴 강민혁이라는 젊은이를 저주했다. 그는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무엇에 속았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들의 탐욕이 만든 함정은 출구가 없었다. 강민혁과 최 회장이 탐욕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깊은 산골의 낡은 감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타오르고 있었다. 오수진과 박진우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흙과 불에만 집중했다. 그들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흙을 반죽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늦은 밤 가마의 불을 확인하고서야 끝이 났다. 이곳에는 절망이나 분노가 아닌 창조의 경건함만이 존재했다. 박진우의 물레 위에서 흙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춤을 추었다. 그의 열 손가락은 수십 년간 단련된 장인의 것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오수진의 가르침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아름다운 형태를 빚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흙 속에 스승의 철학을, 그리고 오수진이 들려주는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었다. 어깨선이 조금 더 넓어야 하네. 마치 숨을 깊게 들이마신 것처럼 보여야 해. 네 스승님은 그릇에도 호흡이 있다고 믿으셨지. 오수진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조언했다. 그녀의 지적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형태 너머의 정신, 즉 작품의 혼을 불어넣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박진우는 그녀의 말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자신의 기술을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렸다. 청혼, 칭군, 유약의 재현은 온전히 오수진의 몫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낡은 수첩에 담긴 암호 같은 기록들을 자신만의 기억과 직관으로 풀어냈다. 그녀는 단순히 정해진 비율대로 광물을 섞지 않았다. 그녀는 가마 주변의 산에서 직접 약토를 캐고 아침 이슬을 받아 물에 섞는 등 자연의 기운을 유약에 담아내려 노력했다. 그녀의 작업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까웠다. 손끝의 감각으로 광물의 입자를 느끼고 코로 흙의 냄새를 맡으며 최적의 조합을 찾아냈다. 최 회장의 공장에서 화학 약품으로 만들어내는 푸른색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살아 숨 쉬는 푸른색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박진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진정한 장인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청혼을 입힌 작품들을 굽기 시작했다. 재건된 가마는 이제 두 사람의 손에 완벽하게 길들여져 있었다. 그들은 불의 세기와 공기의 흐름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가마 내부의 온도를 밀고 당겼다. 그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수많은 악기들을 조율하여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과정과도 같았다. 불길이 가마 안에서 춤을 추는 동안 오수진은 박진우에게 남편의 마지막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스승님은 청혼을 통해 하늘의 색을 담아내려 하셨네. 하지만 늘 2%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 그 마지막 비밀의 조각을 찾기 전에 그만.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들의 작업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었다. 스승이 미처 완성하지 못한 위대한 꿈을 완성시키는 일이었다. 기나긴 불과의 사투가 끝나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가마의 문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이글거리던 불의 열기를 온몸으로 견뎌낸 작품들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먼저 완성된 다랑가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그것을 본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완벽한 푸른 빛이었다. 단순한 파란색이 아니었다. 깊은 바다의 색과 맑은 가을, 하늘의 색이 함께 담겨 있는 듯한 신비롭고 오묘한 색이었다. 빛의 각도에 따라 푸른빛은 미묘하게 변하며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항아리의 표면에는 미세한 빈결이 자글거리고 있었는데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를 담아놓은 듯했다. 청혼, 즉 푸른 영혼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걸작이었다. 오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마침내 그의 꿈을 완성시켰다는 자부심, 그리고 배신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피워냈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박진우 역시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다랑가리를 든 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소리내어 환호하지 않았다. 그들의 승리는 조용했지만 세상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지고 위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 후로도 며칠 밤낮으로 작업을 계속했다. 그렇게 탄생한 몇 점의 청혼 도자기들은 그들의 작은 작업실을 가득 채웠다. 각각의 작품들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다. 그것은 장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꺾이지 않는 정신이 빚어낸 결정체였다. 이제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무기가 준비되었다. 그것은 칼이나 총이 아니었다. 그 어떤 권력이나 돈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예술작품 그 자체였다. 오수진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이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 거짓을 심판하고 진실을 증명할 시간이었다. 조용한 방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복수의 서막은 서울의 심장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인사동의 한 작은 골목에서 시작되었다. 박진우는 스승의 혼이 담긴 달 한가리를 소중히 감싼 보자기를 들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오수진의 계획에 대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대형 갤러리가 아니었다.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눈이 필요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묵향모 샹 갤러리였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인인 권 관장의 안목만큼은 국내 최고로 인정받는 곳이었다. 권 관장은 생전에 강태환 명장과 막역한 사이였다. 그는 스승의 유산이 최 회장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분노하고 상심했던 인물이었다. 박진우는 그 점을 믿고 있었다. 권 관장은 오랜만에 찾아온 스승의 제자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씁쓸함이 어려 있었다. 자네도 마음고생이 심했겠지. 그 위대했던 분의 유산이 그렇게 허무하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들고 온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다. 관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자기가 벗겨지고 마침내 청혼 다랑가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갤러리의 은은한 조명 아래 다랑가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한 신비로운 푸른빛을 뿜어냈다. 그 순간 권 관장의 눈이 커졌다. 그는 숨을 삼켰다. 수십 년간 최고의 예술품들만 다뤄온 그의 안목이 눈앞의 작품이 범상치 않음을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흰 장갑을 끼고 다랑가리를 들어 올렸다. 완벽한 균형감, 숨 쉬는 듯한 유려한 곡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영혼을 담고 있는 듯한 유약의 색. 그것은 분명 강태환 스승의 경지를 뛰어넘은 작품이었다. 이건 대체 누가 만든 겐가 강 명장님의 작품은 아닌데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박진우는 오수진이 일러준 대로 대답했다. 스승님을 존경하여 평생 그분의 뒤를 따른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한 도예가의 작품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의 대답은 작품의 신비감을 더했다. 권 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이 작품, 내가 잠시 맡아도 되겠나 단 며칠이라도 좋으니 내 갤러리에 전시하고 싶네. 그렇게 청혼 다랑가리는 묵향 갤러리의 가장 안쪽,
가장 중요한 자리에 조용히 전시되었다. 아무런 설명도 작가의 이름도 없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갤러리 안에 다른 모든 작품들을 압도했다. 갤러리를 찾은 몇몇 안목이 있는 수집가들의 눈에 이 기이한 작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품의 출처를 궁금해하며 서로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소문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다. 인사동 묵향 갤러리에 작자 미상의 괴물 같은 작품이 나타났다. 죽은 강태환 명장이 환생한 것 같다. 소문은 마침내 최 회장의 컬렉션을 혹평했던 문 선생 평론가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갤러리를 찾았다. 그리고 다랑아리를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는 작품 앞에서 1시간 넘게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감탄을 넘어선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최 회장의 모조품들에서 느꼈던 역겨움과는 정반대의 영혼이 정화되는 듯한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권 관장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어떤 분이 이걸 만드셨습니까? 권 관장은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한편 이 소문은 최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지만 그는 코웃음을 쳤다. 숨겨진 후계자 웃기는 소리, 강태환의 모든 것은 이 최 회장의 손안에 있단 말이다. 아마 이름 없는 촌뜨기가 강태환 이름 팔아서 한몫 챙겨보려는 수작이겠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보고를 무시했다. 자신의 실패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그는 다른 진짜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강민형 역시 소문을 전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예술계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도자기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모레 막아야 할 어음이 얼마인데 그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전화를 끊었다. 그에게 아버지의 유산은 이미 현금으로 바뀌어 사라진 과거일 뿐이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목을 향해 다가오는 칼날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이 눈과 귀를 막아버린 것이었다. 그날 밤 묵향 갤러리에는 권 관장과 문 선생만이 남아 있었다. 두 노인은 청혼 다랑가리 앞에 서서 경건하게 작품을 감상했다. 문 선생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것은 단순한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거짓된 예술이 판치는 이 시대에 진짜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선언 말입니다. 그의 눈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제가 쓰겠습니다. 이 위대한 작품에 대해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 시대의 진정한 장인에 대해 세상에 알려야겠습니다. 최 회장이 뿌린 더러운 안개를 걷어내고 진짜 태양이 떠올랐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야 합니다. 권 관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갤러리에서 시작된 미세한 파문은 이제 곧 거대한 폭풍이 되어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 선생의 평론은 예술계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다. 그의 글은 단순한 감상평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 회장의 상업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였으며 잊혔던 진짜 예술의 가치를 되찾자는 경문이었다. 예술계는 들끓기 시작했다. 모두가 작자 미상의 장인에 대해 이야기했고 묵향 갤러리의 다랑아리는 성지처럼 여겨졌다.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 또 하나의 파문이 일었다. 국내 주요 미술관장,
수집가, 평론가, 그리고 영향력 있는 언론인들에게 한 통의 초대장이 배달되었다. 지극히 단순하고 정갈한 디자인의 초대장이었다. 최고급 한지 위에는 청혼 칭훈 부활 푸호이라는 제목만이 푸른색 먹으로 단정하게 쓰여 있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다. 다만 연락 담당자로 박진우의 이름과 번호만 작게 적혀 있을 뿐이었다. 초대장은 예술계를 다시 한번 흥분시켰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모두의 심장을 뛰게 했다. 이것이 바로 그 신비로운 장인의 첫 번째 공식 무대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다. 초대받지 못한 자들은 안달했고, 초대받은 자들은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최 회장의 론칭 파티가 돈으로 사람을 긁어모은 떠들썩한 시장이었다면 이 전시는 선택된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최 회장은 이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문 선생의 평론으로 입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있다는 생각에 모멸감을 느꼈다. 감히 누가 내 앞에서 강태환의 부활을 논하는가. 내가 바로 강태환의 유산을 계승한 유일한 사람인데 그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비서를 불러 단호하게 명령했다. 당장 그 전시회에 참석하겠다고 연락해. 내 눈으로 직접 그 사기꾼의 정체를 확인하고 만천해 그 위선을 폭로해 주겠어. 그는 자신이 심판관이 되어 거짓의 탈을 벗겨버릴 생각에 오히려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것이 자신을 향해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강민혁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다.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그의 숨통을 조여왔고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다.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그는 청혼 부활 전시회 소식을 들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저 강민혁입니다. 그 가짜는 전시회. 저도 함께 가야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것은 아들인 저의 의무이기도 하니까요. 그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만약 이 전시회가 소문대로 대단하다면 그것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자신이 판 유산의 가치가 더 높았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다. 반대로 전시회가 엉터리라면 최 회장과 함께 사기꾼을 공격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도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용해 살아남아야 했다. 최 회장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전시회가 열리는 날 밤. 장소는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미니멀한 디자인의 갤러리였다. 오수진과 박진우는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조용히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며칠 밤을 새워 작품 하나하나의 조명 각도까지 직접 조절했다. 각 작품이 지닌 청혼의 빛깔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박진우가 초조한 듯 입을 열었다. 사모님, 정말 괜찮을까요? 오수진은 전시장 중앙에 놓인 달 한가리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두려워할 것 없네. 우리는 그저 진실을 보여줄 뿐이야. 진실은 그 자체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장군처럼 보였다. 갤러리 밖은 이미 최고급 세단들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예술계를 움직이는 모든 거물들이 약속이나 한 듯 모여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굳은 표정의 최 회장과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강민혁이 함께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마치 범죄 현장을 덮치는 형사들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다. 갤러리 내부는 전체적으로 어두웠지만 각각의 작품 위에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작품 주위를 맴돌며 경이로운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다. 최 회장과 강민혁은 그 광경을 비웃으며 전시장 중앙으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한 10점 남짓의 청혼 도자기들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다. 자신들이 만들고 팔아버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은 애써 당혹감을 감추며 표정을 굳혔다. 그래, 그럴듯하게 보이기는 하는군. 하지만 곧 가짜라는 게 드러나겠지. 최 회장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작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동트기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듯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전시장을 감싸고 있었다. 최 회장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감히 자신의 앞에서 자신의 소유물인 강태환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치고 있는 저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갤러리의 정적을 깨고 고함을 질렀다.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이 가짜들을 가지고 감히 강태환 명장님의 이름을 모독하다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자신에게 쏠리는 시선을 즐기며 말을 이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강태환의 진짜 유산은 그의 모든 연구 자료는 바로 이 최동훈의 손에 있단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나오주의 주인공이자 진실을 밝히는 심판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강민혁도 그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보탰다. 바로 그 순간 전시장 한쪽 구석의 무대 위로 조명이 켜졌다. 그리고 그 조명 아래로 다나한 검은색 한복을 입은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슬픔과 기품이 동시에 느껴지는 얼굴, 바로 오수진이었다. 갤러리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어머니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오수진은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먼저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고구 강태환 명장의 아내 오수진입니다. 그녀의 자기소개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아무도 죽은 명장의 아내가 나타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최 회장을 향해 공격적인 말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남편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남편은 평생 하늘의 영혼을 담은 푸른빛, 청혼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그 비밀에 다가갔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이상하게도 갤러리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조의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연구 노트는 그 위대한 여정의 소중한 기록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최 회장의 얼굴에 의기양양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미소는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것은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를 눈앞에 두고 제 남편은 홀연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비밀은
오직 저에게만 남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옆에 조용히 서 있던 박진우를 가리켰다. 그리고 여기 제 남편의 유일한 수제자인 박진우 선생이 저의 부족한 기억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작품들은 모조품이 아닙니다. 제 남편이 남긴 마지막 꿈의 완성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천둥과도 같았다. 갤러리 안의 모든 전문가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최 회장의 컬렉션은 진짜 유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완의 초고에 불과했다. 진짜 원본. 완성본은 바로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었다. 그 순간 최 회장이 수백억을 들여 사들인 유산의 가치는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다. 그의 명성, 그의 안목.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경멸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최 회장이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 오수진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약속된 신호에 맞춰 갤러리 안에 있던 모든 기자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방금 도착한 이메일에는 강민혁 대표의 유산 사기 매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담겨 있었다. 그 안에는 강민혁이 어머니를 속인 위임장 사본과 헐값의 유산을 팔아넘긴 계약서, 그리고 그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는 증거 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갤러리의 문이 열리고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들어섰다. 강민혁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었다. 그들 역시 오수진에게 특별한 초대장을 받은 손님이었다. 그들은 빚쟁이 강민혁을 발견하고 곧장 그에게로 향했다. 강민혁은 기자들이 자신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과 사채업자들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동시에 보았다. 그는 완벽한 도간에 든 쥐였다. 강민혁 씨, 돈 갚아야지. 사채업자들의 고함 소리와 기자들의 질문.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섞여 갤러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우아하고 경건했던 전시장은 한순간에 두 남자의 탐욕에 대한 공개 처형장으로 변했다. 최 회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강민혁은 사채업자들에게 붙들려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오수진은 무대 위에서 미동도 없이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도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깊고 서늘한 슬픔만이 어려 있었다. 끌려나가는 아들과 그녀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강민혁은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조용히 자신이 평생 후회할 일을 꾸민 것이었다. 그의 모래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무너진 후 며칠이 지났다. 강민혁은 세상의 모든 언론과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회사는 공중분해되었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빈털터리가 된 그는 유령처럼 도시를 헤매다가 마지막으로 향할 곳이 단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산골의 낡은 가마를 찾아왔다. 오수진은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마루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완성된 청혼 도자기, 몇 점이 고고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흙먼지로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과 티 없이 맑은 도자기들의 모습을 대비하며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다. 그의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이 끊어지고
분노가 폭발했다.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는 그녀를 향해 절규했다.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냥 이 낡고 답답한 곳에서 벗어나 성공하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인생을 전부 망쳐버렸어요. 그는 모든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리고 있었다. 오수지는 찻잔을 내려놓고 감정 없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분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아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멈추자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잿더미처럼 차가웠다. 네 인생을 망친 것이 정말 나라고 생각하느냐? 그녀의 질문은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사실의 확인이었다. 나는 네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다. 나는 그저 네가 버린 것을 주었을 뿐이고 진실을 밝혔을 뿐이다. 네가 쌓아 올린 모래성은 진실이라는 작은 파도 앞에서도 무너질 만큼 허약했던 게지. 그녀는 아들의 변명 뒤에 숨겨진 자기 기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말을 되뇌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네가 말하는 성공이 대체 무엇이더냐? 아비의 혼을 팔아번 돈으로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성공이란 말이냐? 너는 네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는지조차 몰랐다. 너는 황금을 지늘긴 줄 알고 내다 버린 어리석은 아이에 불과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랑가리 하나를 들어 보였다. 이것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느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여기에는 네 아비의 평생이 담겨 있고 이 땅의 역사가 담겨 있고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다. 그런데 너는 이 모든 것을 고작 종이 조각 몇 장과 맞바꾼 게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강민혁의 심장을 후벼 팠다. 강민혁의 분노는 어느새 힘을 잃고 그 자리에는 혼란과 공포가 들어섰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말은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오수지는 아들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아느냐?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네가 돈을 잃고 명예를 잃는 것은 내가 내게 주려던 벌이 아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정한 벌은 네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네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평생토록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너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네가 버린 것들의 가치를 떠올리게 될 게다. 그리고 네가 손에 쥘 뻔했던 그 모든 영광을 스스로 걷어찼다는 사실에 몸서리치게 되겠지. 그것이 내가 내게 내리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완벽한 벌이다. 그 순간 강민혁의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후회? 그 단어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의 영혼을 집어삼켰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돈이나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이자 정체성이었고 존경받는 장인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명예로운 미래 그 자체였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파괴한 것이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뼈저린 후회와 자기 혐오의 눈물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무겁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었다. 오수지는 무너져 우는 아들을 그저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아들을 위로하지 않았다. 동정의 손길을 내밀지도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그녀는 아들의 물질적 파산이 아닌 영혼의 파산을 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뤄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가마 쪽으로 걸어갔다. 아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그녀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너무나도 비극적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민혁과 최 회장의 탐욕이 남긴 상처는 세상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갔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오수지는 청혼 작품들을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딴 강태환 예술재단을 설립했고 그곳은 재능 있지만 가난한 젊은 도예가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재단 건물은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건축물이었다. 한쪽에는 강태환 명장의 옛 공방이 그대로 복원되어 박물관으로 사용되었고 다른 한쪽에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작업실과 연구실이 들어섰다. 박물관이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공간이라면 작업실은 미래의 유산을 만들어 나가는 살아있는 심장이었다. 오수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박진우는 젊은 후학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깊은 동지애와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둘러보며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빛나는 재능에 미소를 짓곤 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오수지는 복원된 남편의 공방을 홀로 찾았다. 모든 것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과 공기 중에 떠다니는 흙먼지마저도 여전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작품이었던 미완의 다랑가리를 조용히 쓸어보았다. 1년 전 배신감과 절망으로 만졌을 때와는 전혀 다른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의 복수는 파괴가 아닌 창조로 끝맺었다. 아들의 탐욕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폐허 위에서 더 크고 아름다운 숲을 일궈낸 것이었다. 남편의 유산은 이제 박물관에 갇힌 유물이 아니라 젊은 예술가들의 손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살아있는 정신이 되었다. 최 회장은 그 사건 이후 예술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그는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고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예술을 모독한 천박한 장사꾼의 대명사로 역사에 기록될 뿐이었다. 그것은 그가 자초한 당연한 결말이었다. 아들 강민혁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도시를 떠나 지금은 지방의 한 작은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과거를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역시 누구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친 그는
허름한 식당 구석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식당의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강태환 예술재단의 성공적인 활동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화면 가득 비친 청혼 다랑가리에 신비로운 푸른빛을 본 순간 그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 빛깔은 그가 헐값에 팔아넘긴 바로 그 유산이었다. 그가 어리석게 내던져버린 영광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뜨거운 국물 위로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다. 네가 무엇을 잃었는지 평생 깨닫고 사는 것. 그것이 내가 내게 내리는 벌이다. 그는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을 이 후회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었다. 오수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젊은 도예가들의 활기찬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방 안까지 들려오는 듯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긴 싸움이 끝났음을,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얻었음을 느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아들을 잃었지만 대신 더 많은 아들과 딸들을 얻었다. 남편의 예술호는 이제 그들의 손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새벽은 잿더미 위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법이었다.